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 프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전체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 남학교, 여학교 이런 단성학교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일부 학생의 통학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등 개정 여건이 악화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3월은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학교는 새로운 출발대에 선 아이들의 들뜬 웃음소리로 왁자지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180곳이 넘는 초등학교가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80여 곳의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1명뿐이어서 동급생이 단 1명도 없는 학교 생활을 보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 학교가 다수지만 신입생 감소 현상은 대도시 학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먼저 학교가 소멸하는 위기의 현실을 김경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는 전교생이 6,000명이 넘었던 광주중앙초등학교입니다. 올해는 전교생이 23명으로 광주에서 가장 작은 학교가 됐는데요. 올해 단 1명뿐인 1학년 신입생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담임선생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 수업받는 1학년 학생. 올해 광주중앙초의 유일한 신입생 A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분기 연습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군은 6학년인 누나와 등하교를 함께합니다. 국어 등 필수 과목 수업은 담임 선생님과 1대1로, 다른 과목은 2학년 형 누나와 함께합니다. 중앙초는 일제강점기인 1907년 문을 열었습니다. 60년대는 학급이 74개에 달하는 가장 큰 초등학교였지만 2000년대에 들어 구도심 공동화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학교는 작은 학교의 이점을 살려 신입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1명인 그런 경우에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도 있지만 1대1로 또는 2대1로 해가지고 밀도 있게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대전서도 처음으로 1학년이 없는 학교가 나왔습니다. 서구 평천동 기성초 기론분교는 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교생은 7명.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학교가 있어야 동네가 참 분위기가 살려요. 그래서 학교가 있어야지 이게 없애면 안 된다. 저는 그냥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농촌 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105년 전통의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도 올해 신입생 없이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해 전 주민들이 나서 또 다른 주민 유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다음은 마을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 때문이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애기 울음소리 끝인 지는 벌써 오래됐어요. 지금 학교가 없어질 지경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우리 아저씨들이 애들이고 다 이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면 안 되죠. 아파요. 가슴에.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180여 곳에 달합니다. 경북이 42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32곳, 전북 25곳, 강원 21곳, 충남 16곳 순입니다. 학생 수가 지속해서 줄면 결국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실제 올해 49개 학교가 폐교를 앞두고 있고 이 가운데 38곳이 초등학교입니다. 저출생과 학령 인구 감소로 작은 학교의 폐교는 점차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학교 소멸은 이제 마을 소멸과 공동체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바로 극심한 저출생 때문입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이 조금 반등했다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경제 위기로도 직결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인구 추계가 현실이 되면 2072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고 나라 빚은 현재 6배 가까운 7천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12만 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23만 8천 명으로 1년 사이 8천 명 증가했지만 사망자 수가 여전히 출생아 수를 훌쩍 웃돌아섭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20년 첫 자연 감소 이후 꾸준히 내리막으로 5년간 모두 45만 6천 명 줄어든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오르지 않고 있는 출산율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 초저출생 추세가 반전되더라도 누적된 인구구조 변화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60년간 한국 인구 절반 된다. 현 상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에 태어나지 않은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60년간 인구는 절반으로 줄고 오는 2082년에는 인구의 58%가량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울러 이 기간 20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인 부양 비율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우울한 전망은 경제 문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추계가 이어진다면 2072년 경제 성장률이 0.3%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전체 20%를 초과하여서 초고령 사회로 본격 진입하였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69.2%여서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입니다. 15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해서 줄다 보니 현재 2% 안팎의 경제 성장률이 47년 뒤 0%대까지 떨어질 거라 본 겁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은 자연스레 나라 빚의 급증으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는 2072년 국가 채무가 현재의 6배에 가까운 7천조를 넘어설 걸로 전망했습니다.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 고갈, 각종 불균형과 격차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동력이 식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선 생산 가능 인구의 활용과 재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성 고용을 확대하는 겁니다. 결혼과 출산에 따라서 경력 단절이 이어지다 보니까 정년 연장이라던가 계속 고용 정책을 확대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도 정책 방향이 될 거고요. 또 줄어들 국가 수입에 맞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지출을 효율화하는 혁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관련 정책 개혁을 주도할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는 아직도 출범하지 않았고 임시기구에 가까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제대로 된 예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인구 절벽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빈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북한에서조차 저출산을 우려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에 내몰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0.72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 그동안 300조에서 400조 원으로 추정되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부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에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OECD가 한국의 저출산에 주목하며 보고서를 낸 적은 있지만 정식 책자까지 낸 것은 처음인데요.
한국의 저출산 이후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집값 상승을 꼽았습니다. 한국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질 개선이나 사교육 기관 규제, 수능 킬러 문항 제거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집값도 2013년에서 2019년 사이 2배로 상승해 그 결과 결혼할 가능성이 많게는 6% 가까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원인 복합적이긴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K경쟁이라고까지 불리는 극심한 경쟁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학원을 전전해야 하고 그를 위해 부모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포기해가면서까지 막대한 사교육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다 감당할 수 없는 집값은 아예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직장이 있는 여성들은 비싼 돈을 내고 자녀를 대신 봐줄 사람을 찾거나 아예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선택에 내몰리게 됩니다. 어린이들의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이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저출산 대응에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붓고도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보면서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일 요원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소폭 반등하면서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반짝 효과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는데요. 반등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얼마 전 태어난 아기들이 담요에 쌓인 채 누워 있습니다. 최근 병원을 찾아오는 임산부도 늘었습니다. 첫째 산모, 그러니까 그가 더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죠. 산모의 임신 연령대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실제로 지난해 출생아는 23만 8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8,20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하향하던 출산율 그래프가 반등한 건 2015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이 덕분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0.03명 늘어난 0.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고 올해도 이런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1만여 명 늘어난 25만 명대가 되고 합계 출산율도 0.79명 안팎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깜짝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미뤘던 결혼이 지난해 몰렸던 데다 인구가 많은 1990년대 초 남녀의 결혼과 출산 시기가 맞물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모처럼 만들어진 반등 기조를 유지하려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가 더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육아휴직이나 수당을 보장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출산급여를 적용자보다 최소 90만 원 덜 지원받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어떤 퀘벡주 이런 데 보면 부모보험제를 도입해서 어떤 근로행태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그 보험에 가입되고 모성육아라든가 또는 탈레크 문제 이런 것들을 마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 보육과 부모 양육 사이 생기는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친인척 등 다른 가족의 돌봄을 수당화하고 세금은 감면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도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맞돌봄 문화 정착에 속도 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극심한 저출산의 해법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과 사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미혼 남녀들은 저출생 해법으로 주거 지원과 청년 취업,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 문화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해법과 거리가 멀기에 출산과 육아를 선택하기가 두렵고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국가 대개조 차원의 혁신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제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더 이상 발만 동동거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